이강민의 잡지사 12호로 8번째 페이지. 잡지사 애독자들 심박수 올리는 마성의 역사학자 박광일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4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극장가에 심박수 챌린지라는 게 인기라고 하네요. 황정민, 정우성 주연의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500만은 진작에 넘었고 1000만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흥행을 하면서 사실 영화는 재밌는데 보고 나면 너무 열이 받는다. 심박수가 올라갈 정도로 열이 받는다. 그렇죠.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역사 사건을 영화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안타까운 그 순간에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영화의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심박수 챌린지도 한다. 이런 공통된 평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영화 보셨나요? 아직 못 봤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한번 조금 많은 분들이 좀 빠져나갔을 때 한번 이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 낮을 때 한번 가셔서.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예. 제가 이제 여기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서 그 정도의 분노는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면역처럼. 들을 때 이제 영화관에 가서 한번 보고 네. 다시 한번 그 연기의 모습이라든지 그 시대 상황을 어떻게 재현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자체는 워낙 잘 만들어서 질감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런 역사 영화의 좋은 점은 이제 스포가 따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에 입각한 12.12 군사반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울의 역사 얘기할 때 빼고는 현대사 사건은 잡지사에서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12.12 군사반란이 어떤 사건인지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12.12 군사반란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한화회를 중심으로 했던 신군부라고 하는 세력이 1979년 12월 12일 날 당시 그 계엄 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즉 하극상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군부의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1980년에 전두환이 대통령에 올라가면서 권력까지 찬탈하게 되는 그 과정의 핵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9년 그날의 선생님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네. 그 사건이 그러니까 10월 26일 그러니까 12.6 사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신문에 뭔가 호해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그 급보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12월 12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쯤 되는 신문에 보면은 네네. 이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잡혀갔다. 체포. 아마 이제 김재규와 연루가 된 것 같다라는 기사가 떴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 기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지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래 육군참모총장 정도 되고 계엄사령관 정도 되면은 그 김재규 옆에 있었을 거야. 중앙정보부장 옆에 있었을 거야. 실제로 12.6 당시에 이제 비슷한 공간에 있었어요. 비슷한 공간에 있었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던 부분이니까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승화 참모총장이 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른들 얘기 속에서 저도 받았고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겠네. 라고 생각하며 저는 다시 이제 밖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놀러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언론이 많이 장악됐던 시대였을 텐데 이제 코찔찔이 광일이는 그걸 알 리가 없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예. 위에서 큰 일이 벌어졌고 대통령이 죽고 하니까 나라에 큰 일이 났다 정도까지는 했는데 그때 이제 무서웠던 거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방공 교육을 계속 예, 받았고 또리 장군 계속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예.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건 어떡하지라고 하는 공포감이 저한테 왔으니 아마 그거를 6.25를 경험했거나 그거를 간접적으로 느꼈던 분들은 더 큰 공포감을 또 그런 부분에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셨겠네요, 이렇게 진짜.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12.12 사태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군사 반란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예.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가장 애매할 때 표현 쓰는 게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2.6도 사태. 12.6 사태. 예, 그다음에 12.12도 사태 네. 이렇게 불렀는데 그거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5060 때 당시 신군부 세력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건을 다루지 않고는
1979년에서 80년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을 12.12 사태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 그 50비리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이게 군사 반란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12.12 군사 반란 군사 반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쿠데타라고 보기도 하는데 네. 쿠데타는 군부 세력이 민간 정부를 전복했을 때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네. 이거는 먼저 군부 내에 하극상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준장이 대장을 먼저 제가 없이 잡아들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쿠데타라는 표현보다는 군사 반란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그렇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부 내 하극상이라는 점에서 또 쿠데타랑은 또 의미가 또 다르네요. 네. 예, 군사 반란이 정확합니다. 자, 서울의 봄을 볼 예정이거나 볼 생각은 없지만 이야기는 듣고 싶거나 뭐 보고 나왔는데 진짜 사실하고 비교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일단 그날의 시점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정확히 언제인가요? 뜻밖의 사건이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어느 사람도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이 네.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은 일단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됐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때는 일단은 그러면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대권을 맡고 임시 대통령. 임시로 이제 그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나중에 다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일단은 나라에 위험했으니까 그때 그 자주 등장했던 게 이제 위수령이었으니까 예.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거죠. 계엄령. 예.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은 일단 비상시국이고 비상시국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자신들의 위치에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갈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예.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1970년대 이후에 비롯되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혈 통치라고 할 수 있는 유신 통치. 예. 요거는 끝나겠구나. 뭔가 그러면 예.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긴급조치가 남발되던 그 시대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1960년대부터 꿈꿔왔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봄이 라는 오나? 희망이 이제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었던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움츠려들면서 그 상황을 예의주시했던 네. 그런 모습이 79년 10월 말 11월 초의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권력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11.6 때 대통령과 또 대통령 경호실장은 죽고 중앙정보부장은 잡혀간 상황이니까 이제 향후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 주요 인물들과 그 대립 구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하나회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하나회는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하나회를 보통 가리킬 때 신군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구군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구군부. 그렇죠. 그러니까 신군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분되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표명을 그렇죠.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육사 11기로 표현을 합니다. 신군부. 네. 그러니까 육사 11기 출신의 장교들을 보통 신군부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이전 세대들하고 구분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1951년에 임관했던 그 학교에 육사에 들어가서 네. 이제 그 54년에 임관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초로 4년제 육군사관학교 학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분들은 네. 한 6개월 받고 전쟁에 투입되기도 했었고 뭐 해방 이후 전쟁 거치고 되게 혼란한 시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과정이니까 아니 저분들하고 우리는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우리가 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나. 그래서 하나회. 이렇게 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조직이든지 보직이라든지 좋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네. 그 영역을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좀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조직을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11기 이후의 장교 중에서 경상도 일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 뜻에 맞는 이런 어떤 장교들을 포섭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일심에. 일심회. 그래서 예. 이제 내부적으로는 일심에 대외적으로는 하나회라고 하는 네. 사조직을 만들었는데 네. 원래 국군 안에서 사조직이라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예,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명령을 최고 우선으로 하는 군대 안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몇 번 발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거기에 뭐 김창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뒤를 봐주고 윤필룡이나 이런 사람이 봐주고 네.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쟤네들은 어떻게 보면 내 배후 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교감이 있었던 거죠. 냅뒀구나.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면서 결국은 그 과실이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때에 따라서는 유신의 과실도 남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누군가는 민주주의로 펼치려고 하고 누구는 유신의 권력의 독점을 내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 중심에 들어갔던 게 전두환을 중심으로 했던 6.4 11기 출신의 하나의 신군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1.6 사건 이후에 그들의 힘은 어느 정도까지 커지나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커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11.6이 터지기 7개월 전에 이른바 그 군부 내에 지금의 기무사령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통신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보안사 사령관의 하나의 핵심 인력이었던 전두환이 배치가 됩니다. 이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보안사령관은. 근데 11.6이 딱 터지고 나니까 당시 국가의 정보를 관장하는 게 중앙정보부하고 기무사 보안사령부인데 중앙정보부장이 지금 죽고 그 중앙정보부 조직은 지금 역적이 됐단 말이에요. 중앙정보부장은 죽고 이미 사형.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이니까 그 분은 해체가 된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럼 유일하게 국가 정보를 운영하는 게 기무사예요. 보안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 정보를 포함해서 민간 정부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보안사고 6.4 11기. 우리는 하나인데 지금 정보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권력을 가져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사령관이 전두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되고 한 상황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는 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6.4 11기 일들은 야욕을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뭔가 민주주의로의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군인들이 볼 때는 이제는 이제 군인은 정치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조직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회? 비밀리라고는 하지만 아름아름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조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사가 지금 전두환 손에 있다면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육군 참모총장의 생각이었고. 육군 참모총장. 그래서 당시 계엄사령관이기도 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무력이라도 분산을 시키자. 그래서 비하나회 출신으로서 유력한 존재였던 정병주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특전사령관으로 두고 그다음에 새롭게 장태환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분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거든요. 갑종 출신의 장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수경사 지금의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으로 둔다면 무력이 여기에 있다면 아무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11월 말의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전두환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전두환은 이제 보안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그 11.6 사태의 모든 수사를 관할하는 그렇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본부장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겸임을 했으니까 세력이 엄청 커지니까 이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면 영화에서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육군참모총장이 비하나회 출신들, 갑종장교 출신들을 이제 무력으로.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하면 사실은 수도경비 사령관, 그 공수여단하고 그다음에 수도경비 사령부라고 하는 그 무력이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서울 주변을 먼저 엄호를 해야 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별일 없겠지. 아무리 정보를 내줬어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오판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수경사 밑에 특전사 밑에 예를 들어 특전사 1.3 공수여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직속이었던 박희도나 최세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승화 총장은 또 믿었던 게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어떤 분이야. 박희도를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최세창에게 어마어마한 선배거든요. 감히 그 평소의 인맥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 계급 사회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 지금까지 나온 인물과 직책의 계급 사회를 정리해 보면 일단 뭐 당연히 대통령 밑에 뭐 이제 군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있을 테고요. 국방부 장관 노재현 국방부 장관 노재현 장관. 그다음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으로 정승화 참모총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경 사령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 정우성 씨가 연기했던 저 역할은 보안사령관과는 이제 같은 급. 그러니까 같은 급이지만 이제 하나는 무력을 담당하는 거고 하나는 정보를 담당하는 거죠. 전두환 씨가 이제 정보를 담당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이제 정승화 총장은
전두환의 상관인 셈인데 12.12 군사반란은 결국 전두환이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려다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군부를 중심으로 한 특히 전두환이 볼 때는 네. 충분히 뭔가 거사가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군 권력을 탈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정승화 참모총장을 어떻게 보면 끌어내리는 것. 지금 자기하고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12월 12일 날 네. 6시 정도에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와 동시에 본인은 최규하 대통령 서리에게 가서 네. 이 정승화 참모총장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이미 왜냐하면 대통령. 예. 12월 6일 날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엿새 전에. 엿새 전에 최규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 가서 참모총장이 지금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니까 체포를 하겠다라고 서류를 들이밀러 갑니다. 전두환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는 부대를 보내고 예. 하나는 이제 가는데 여기서는 무력을 통해서 해병대를 제압하고 예. 이제 정승환 참모총장을 연행합니다. 네. 근데 최규하 대통령이 네. 뜻밖의 제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장관이 와야죠. 네. 그래서 장관을 찾으러 갑니다. 국방장관이 절차를 밟아야 왜냐하면 된다. 참모총장 위에가 국방부 그렇지, 장관이니까 그렇지. 국방부 장관의 제가가 없이 어떻게 내가 참모총장 그렇지. 내가 대통령인데 당연한 절차인 거죠. 인사과정 없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전두환이. 예. 국방부 장관님이 예. 도망을 가셨어요. 실종. 왜 도망을 갔나요? 이게 이제 뭐 총이 우당탕탕 하니까 아. 이거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육군 참모총장 그 체포할 때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근처에 노재현 있다가 국방부 장관이 그 소식을 듣고 예. 몸을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참으로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피신을 하는데 예, 미국 예. 쪽에서는 왜 여기 와 있느냐. 국방부 장관이 지금 비상사태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예. 라고 하고 새벽에 밀려나게 되거든요. 이것도 진짜 어이없는 일이에요. 국방장관이 총소리 났다고 도망가는 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는 이게 예. 전두환에게 뜻밖의 타격을 주죠. 아, 그치. 바로 제가를 못 받은 제가를 거예요. 먼저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가 사실은 이게 미뤄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러네. 국방부 장관의 실종입니다. 국방장관의 큰 그림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진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이와 동시에 이제 전두환은 또 하나의 작전을 펼치죠. 어떤 작전입니까?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3명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일종의 양동 작전을 펼친 겁니다. 아, 자기와 반대쪽에 있는 무력을 가진 3명. 그렇죠. 그게 누군가요, 그게?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태현 수경사령관, 예. 그다음에 정병주 특전사령관, 네네. 그다음에 김진기 헌병관, 아, 헌병감. 이분은 이제 김성균 씨가 연기했던 네. 헌병감. 그래서 이 3명을 연희동에 초청을 해서 네. 내가 좀 뭐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모여달라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서 뭔가 그 총격전이 벌어졌던 소식이 바로 퍼지게 되면 특전사랑 수경사가 움직이면은 예. 신군부는 현재는 무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교 그렇죠. 몇 명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일단은 뭔가 회유를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좀 잡아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회유를 하게 되는데 여기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이 지금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 대통령 최규하 만나러 대통령한테,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초청자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첩보들이 들어오는 거죠. 예. 지금 정승화 총장이 연행됐다. 이게 뭔 말이야?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사령관들이 전부 다 본 부대로 귀임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직감한 거예요. 네, 귀임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3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진압군의 성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전두환 밑에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이 있는 건데, 그 그렇습니다. 뒤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고민은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진압군 세력은 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가 제일 궁금했을 거예요. 정승환 참모총장이 체포가 됐어요. 네. 그것도 대통령 제가나 국방부 장관 제가 없이. 그럼 이거는 하극상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뒤에 역사 자료를 통해서 그 뒤에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만 당시 장태환 사령관이나 그다음에 정병주 사령관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인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은 좀 힘들었을 상황 겁니다. 파악이 쉽지 않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서울 쪽에 그러니까 수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회가 있었던 30단, 33단이 네. 이제 장악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뭔가 낌새가 온 거죠. 이게 그러면은 군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쿠데타 성격이구나. 네. 라고 파악을 했을 거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장태환 사령관이 자신의 군대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핵심 병력이 경복궁하고 그 옆에 무학재에 있었던 30단하고 33단인데 예. 이건 이미 하나의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구나. 장세동으로 김진영으로 대표되는 30단장과 33단장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네.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장태환 사령관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예. 그때 움직였던 게 이제 정병주 사령관이죠. 특전사령관. 공수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부대. 그래서 쭉 수소문을 해보니까 비하나회 소속으로 부평에 있었던 구 공수가 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딱 할 때도 비하나회 출신인지를 다 검증을 하고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나회라는 예, 거. 그쵸, 그러니까 그쵸, 예. 그래서 구공수를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반란이 일어났고 이거를 진압해야 된다. 당연히 구공수는 옵니다. 네. 1시간이면 도착을 해요. 예. 이 소식이 감청되고 있었던 거예요. 보안사에. 보안사가 정보 다 수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거기는 일단 정보의 우위가 한참 우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구공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비상이죠. 지금 예. 1공수, 3공수가 하나회 쪽인데 네. 그러니까 최세창이라든지 이런 박기도라든지 이런 인물인데 여기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9공수가 제일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이 장악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국방부 차관을 꼬드깁니다. 국방부 차관.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공수부대까지 서울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네. 서울 안에서 국군이 전투를 하게 되는 걸 지금 국민들이 보게 된다. 그다음에 그 사상자가 굉장히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킬레스건을 하나 걸죠. 뭐죠? 북한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혼란해지면. 내란 상태가 되면은 이거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신사협정이라는 걸 맺고 바로 서울 앞에까지 도착했던 구공수가 네. 돕니다. 턴을 유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밤은 지켜보자. 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은 하자. 그러니까 이 일의 발단은 지금 특전사령관이 벌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부대를 보내서 예. 특전사령관 체포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건 신사협정이 그러면 깨진 거. 신사협정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의 싸움은 한쪽은 상식선에서 네. 정보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금 전투를 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한쪽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것이 사기가 됐든 협박이 됐든 모든 수를 써서 네. 내 목적을 달성하는데 정보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신사협정을 중재했던 국방부 차관 그분이 조금 상황 파악이 빨랐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죠. 아쉽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또 특전사령관을 네. 체포하러 일단의 군병력을 보내게 되고요. 예. 결국은 자기 부하 직원들의 부하 대원 군인들에 의해서 네, 네. 체포가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비서였던 이제 김호랑 소량이 김호랑 소령. 혼자서 막다가 예. 총격을 맞고 죽게 되고요. 영화 속 정혜인 씨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사실을 보게 되면은 김호랑 소령을 썼던 사람은 굉장히 친했던 중령 특전사. 김호랑 소령을 쏜 장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키는 사람은 예. 이게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총을 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상황에서 예. 김화랑 소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병주 사령관까지 잡혀가게 되니까 일단은 네. 진압군의 무력이라고 하는 건 장태환 장군은 가지고 있는 나중에 이제 영화에도 등장을 하지만 뭐 취사병 뭐 행정병 다 모아갖고 100명인데 이거 갖고는 전쟁 못 하거든요. 네. 결국 여기서도 전쟁은 포기하게 되고 네.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력 자체 진압군의 무력 자체가 상실되는 과정 속에서 네. 새벽 3시에 육군 본부를 탈취하게 됩니다. 네. 육군 본부를 탈취했더니 마침 거기서 그 미군에서 돌아왔던 국방부 장관이 국방장관 이제 있는 거예요. 나타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를 강제해서 예. 그 서류를 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4시인가 5시에 네. 가서 거기에 정승화 대통령 체포에 대한 서명을 받는데 네. 최규하 대통령이 거기에 시간을 남깁니다. 이제 제가를 서명을 하고 네. 그 밑에 시간을 적는다. 네, 새벽 4시 몇 분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잡혀간 건 전날 6시 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를 한 건 12월 13일 새벽 5시가 되는 거예요. 12월 13일 새벽 4시에서 5시가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 문서만 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거는 제가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아니면은 뭐 그 중국 전쟁에 보면은 선참 후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케이스인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직속 상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체포하는 있다라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하극상의 쿠데타다. 제가 하고 벌어진 게 아니라 다 벌어지고 나서 내가 지금 억지로 도장을 찍은 도장을 거다. 찍은 거다를 이게 이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의 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니까 뭐 9시간 또는 10시간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열받는 포인트가 아까 그 신사협정이랍시고 제안했을 때
북한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최전방에 있는 병력을 빼온 건 전두환 쪽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공수부대라든지 수경사는 사실은 이제 수도권을 방어하는 네. 그 부대이고 또 배치도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네. 1공수, 3공수, 5공수, 7공수, 9공수 뭐 이렇게. 네. 근데 문제는 구사단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병력에서 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전방에 전방 있었던 부대. 구사단을 일산에 있었던 구사단을 빼는데 예. 이 부대장이 노태우 노태우. 사단장. 말 다 했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들은 북한을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파주 전선 그다음에 고향 전선이 위험하거든요. 예.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전방 부대를 후방으로 끌어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군인으로서는 네. 최소한의 어떤 그 뭔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았고 권력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국방의 있습니다.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12.12 군사반란이 정승화 총장의 체포로 시작됐는데 결국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총장 체포 동의안 제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셈이 됐고요. 그날 밤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반란구 측 사람들은 워낙 떵떵거리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군사 반란을 막으려던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승화, 장태환, 그다음에 정병주 세 분 모두 일단은 서빙고실에 끌려가서 예. 고문을 받고 취조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은 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잡혀 있다가 나오는데 네. 이른바 불명예 제대, 이등병 제대를 하게 됐죠.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떨 때는 회유, 어떨 때는 이제 협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미심쩍은 사건 몇 개가 네.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장태환 사령관의 아들, 당시 이제 서울대 뭐 자연계 뭐 수석 입학 뭐 이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예, 예. 의문사로 의문사.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어떻게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이제 장태환 사령관은 너를 죽인 게 나다라는 한탄을 했다라고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타까운 게 정병주 특전사 사령관이라고 볼 수가 네네네. 있는데 이분은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예. 또 자살한 것으로 시신이 발견이 이게 됩니다. 목매 달린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몇 달 동안. 근데 이제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살할 사람 치고는 굉장히 그 전에 쾌활했고 그다음에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목을 매기 위해서 걸었던 나무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나무까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 정황이 맞지 않지만 네. 결국 당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자살했다. 자살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병주 사령관 그 무덤은 지금도 그 국립묘지에 있는데 예. 거기 비를 글자를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왜 안 적었냐 그랬더니 네. 하극상 상황에서 부하가 상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여기에다 적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예, 그래서 거기는 적을 백비 많이 형태로 남아 있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모습들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사건의 시작이 된 인물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은 대장에서 2등병으로 강등이 돼요. 예, 무려 17계급이 강등되는 처분을 받으면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전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김호랑 소령의 아내분은 이제 김호랑 소령 죽음 이후에 남편의 죽음 이후에 눈이 멀고 나중에 또 실족사하는 또 이런 결말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군사 반란 이후에 신군부가 어떻게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게 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군사 반란의 주동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네. 예. 결국 이제 최종 목표는 권력을 잡는 거였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을 하죠. 그래서 8달 만에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하야를 하고요. 예. 당시 뭐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국내 소요 사태를 내가 제대로 막지 못해서 그래서 하야를 한다라고 했지만 누구나 그거는 신군부의 압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까지 진행되어 왔던 헌법 속에서 먼저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2대 7년 임기의 대통령의 취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5공화국이 시작이 되고요. 네. 5공화국 이후에 당시 당내에서 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물론 민주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네. 노태우를 선임하면서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14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7년, 5년, 12년 동안 네네.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신군부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일정하게 군사 반란에 대해서 또는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검사로 볼 때는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가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 네,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서 예. 한때는 이것이 기소가 되지 못했다가 네. 나중에 다시 이제 그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는 예. 한화회를 모두 척결을 하죠. 전격적으로 한 6달 정도 안팎으로 네. 이 한화회를 척결을 합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제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뭐 6천억 비자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군사 반란, 그다음에 수괴, 그다음에 학살 이런 부분들을 죄명으로 해서 처음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그렇지만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지만 네. 결국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역사의 사례를 남겨놓음으로써 네.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 한 줄기는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의 제목이 서울의 봄이더라고요. 예. 서울의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서울의 봄은 예. 그들의 봄입니다. 아. 신군부에게는 서울의 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을 감독이 어떤 의도로 정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승화 참모총장을 잡아간 것이 군부의 쿠데타라면은 네. 국민에 대한 쿠데타는 5.18. 5.18.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서울의 봄을 꿈꿨던 1980년 4월 5월에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그 꿈이 꺾이는 게 5.17 계엄령 확대와 더불어서 예. 이루어진 5.18 네. 광주 민주화 항쟁의 어떤 비극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에 대한 쿠데타는 또 그 5월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12.12는 5.18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4년째 되는 날이 오늘인데요.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면서 12.12 군사반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